오직 한국만이 러시아 정권의 붕괴를 예측했습니다. 나토의 긴급 발표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수십 조를 쏟아부은 정찰 위성도, 유럽이 30년간 개발한 감시 체계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러시아 정권의 붕괴. 그 수상한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해낸 건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위성 아리랑 7호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철저하게 감춰오던 러시아 내부의 시위와 탈영, 그리고 장내 행렬까지 전부 드러났고, 아리랑 7호의 놀라운 기술력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에 러시아가 무너진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함께 응원해주세요. 한국? 삼성 만드는 나라요. 동료가 아리랑 7호 발사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받아쳤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20년 넘게 러시아를 분석해온 저에게 한국 위성은 회의 자료 맨 뒷장에나 들어갈 각주 정도였거든요. 화질 좋은 카메라 하나 더 올렸다고 전략이 바뀌나요? 2025년 12월 2일 아침, 브뤼셀 나토 본부 제 책상 위에 짧은 전문 한 장이 놓였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7호, 아리랑 7호 발사 성공. 베가시 발사체, 쿠루 기아나우주 센터, 30cm급 광학 해상도, 태양동 기궤도 진입. 숫자와 명칭 몇 줄에 불과한 보고서였어요. 저는 전문을 훑어보다 책상 구석에 밀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누리호 발사 성공 보고서를 이미 본 터였죠. 한국이 자체 발사체로 위성을 올렸다는 소식에 잠깐 눈길을 줬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올렸군요. 민수용 위성 하나 더 확보했다고 우리 전략 시나리오가 흔들릴 리 없었거든요. 국장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분석팀장 마르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러시아 접경 감시 현황을 점검하는 정례 브리핑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러시아 서부와 북극해 연안을 가로지르는 위성 커버리지 지도가 띄워져 있었죠. 여기가 문제입니다. 마르틴이 지도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위성들이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감시 공백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은 중동에 묶여 있고 우리 유럽 위성들은 재방문 주기가 너무 깁니다. 이 구간은 사실상 사각지대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엔 우리 자산이 부족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상업 위성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맥사나 플래닛 데이터를 쓰고 있긴 한데 러시아 쪽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르틴이 답했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르틴이 슬라이드를 한 장 더 넘겼어요. 제가 아침에 밀어놓았던 그 이름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아리랑 7호. 참고로 오늘 새벽 한국이 새 위성을 올렸습니다. 30cm급 광학 해상도 태양동 기궤도요. 마르틴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궤도 경사각이 특이한데 러시아 접경 지역을 꽤 자주 지나갑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은 채 들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러시아를 찍는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우리가 한국한테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소린가요? 흥미롭네요. 저는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나요? 동맹국이긴 하지만 정보 공유 채널이 제대로 있던가요? 비공식 채널은 있습니다. 항우연이랑 간헐적으로 자료를 주고받고 있어요. 마르틴이 답했죠. 다만 우리 시스템에서는 보조자료로 분류돼 있어서 전략 분석에 직접 쓰진 않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그 단어가 제 생각을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주는 쪽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쪽이었거든요. 북한 문제로 미국한테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 정보에 기대어 주변 정세를 파악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위성 사진을 우리가 전략 자료로 쓴다. 순서가 뒤바뀐 이야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마르틴이 띄워놓은 지도가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러시아 접경의 붉은 공백 구간. 그 위로 가느다란 선 하나가 비스듬히 지나가고 있었죠. 아리랑 7호의 궤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둡게 보는 구간 위로 한국 궤도 하나가 정확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묘한 일치였습니다. 마르틴. 저는 뒤돌아보며 불렀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이 궤도 데이터 따로 정리해둘 수 있어요? 재방문 주기랑 커버리지 범위까지. 한국 위성이요?
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조자료로 분류돼 있는데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 건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는 변수일수록 나중에 가장 크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 일단 정리해두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쓸지 안 쓸지는 나중에 판단하고요.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우리 전략지도 위에 올라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필로 살짝 그은 점선에 불과했죠. 오후가 되자 마르틴이 제 사무실로 파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아리랑 7호 궤도 정보, 예상 커버리지, 재방문 주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발사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2일 새벽 2시 21분, 발사 후 44분 만에 궤도 진입했고 1시간 9분 뒤에 남극 트롤 지상국이랑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하네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지구를 감싸는 궤도선과 함께 러시아 영토 위를 지나는 경로가 표시돼 있었어요. 고도 576에서 580km, 태양동기 궤도, 30cm급 해상도, 재방문 주기는요? 같은 지점을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다시 찍을 수 있습니다. 마르틴이 답했습니다. 우리 유럽 위성들보다 훨씬 빠르죠.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데이터를 훑어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 위성이라는 점이었죠. 파일 이름은 뭘로 할까요?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식 코드명을 붙이기엔 아직 이르고 그냥 한국 위성이라고 쓰기엔 뭔가 부족했어요. 제3의 눈이라고 해도요. 저는 말했습니다. 서드 아이 KR. 임시 제목으로. 제3의 눈이요? 마르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러시아는 당연히 아니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제3자의 눈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냥 임시 이름이지만. 마르틴이 나간 뒤 저는 창가에 서서 브뤼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 저 위에서 한국 위성 하나가 지구를 돌고 있었죠. 러시아 땅 위를 지나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찍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러시아를 본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조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컴퓨터에는 서드아이 KR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끝자락에 놓인 빈 의자 같은 거였죠. 하지만 누군가 그 의자에 앉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퇴근하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무시한 이름이 나중에 붕괴 보고서 첫 줄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물론 그건 그냥 막연한 불안이었습니다. 아직은요. 12월 6일 아침,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12월의 한국은 워싱턴보다 더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어요. 지난 열흘간의 혼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VIP 게이트로 나오자 한국 국방부 의전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운전석 옆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그 두 깃발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차에 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미군 장교로서 기술 지원 임무를 맡고 왔었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에 논밭과 작은 공장들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도로도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하는 나라였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첨단 기업들의 광고가 흘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우주. 한국이 자랑하는 산업들이었죠.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9년 만에 우리 위성 기술을 따라잡은 게 우연이 아니구나.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거구나.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박도윤 차관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화상회의에서 제가 협박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72시간 안에 설계도를 내놓으라. 안 그러면 F-35를 끊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상대였죠. 어색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박도윤 차관은 담담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부국장님.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원망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로페셔널한 악수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앞을 보고 있구나.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구나.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테이블 가운데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맞은편에 박도윤 차관과 함께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무언가를 지켜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느껴졌죠. 아리랑치로 수석 연구원 한지우입니다. 그녀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세 장의 사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제 30년 경력을 뒤흔든 그 위성을 설계한 사람이요. 영변과 산둥함과 블라디보스토크를 동시에 찍어낸 그 눈을 만든 사람이요. 협상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도윤 차관이 안건을 화면에 띄웠어요. 아리랑치로 데이터 패키지, 북한 중국 러시아 특정 표적, 연간 5억 달러. 그리고 미국 정찰 정보와의 상호 교환. 이 조건이면 양측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고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위성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박도윤 차관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어요. 5억 달러.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위성이 찍는 데이터의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이었죠. 우리가 못 보는 시간대, 못 뚫는 구름, 못 따라가는 속도. 그걸 한국이 채워줄 수 있었으니까요. 동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만에 협상이 끝났어요. 양측이 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협박을 주고받았는데 오늘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명이 끝난 뒤 한지우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국장님, 잠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흑백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했고 해상도가 낮았죠. 뭘 찍은 건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2000년에 찍은 아리랑 1호 사진입니다. 해상도 6.6m였어요. 지금 아리랑 7호의 26분의 1 수준이죠.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첫 해였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아리랑 2호, 3호, 5호, 6호. 사진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흐릿한 점이 건물이 되고 건물이 창문이 되고 창문이 사람의 그림자가 됐습니다. 25년의 역사가 한 장씩 펼쳐졌어요. 25년 동안 외국 기업들이 스카웃 제안을 해왔어요. 미국, 유럽, 일본.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연구 환경. 몇 번은 정말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의심될 때도 있었어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도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남의 눈을 빌리지 않고 우리 눈으로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자부심이 있었어요. 25년을 버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요.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가 기술 유출을 의심했던 상대가 사실은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온 개척자였구나. 뇌물과 유혹을 거절하며 국산 기술을 지켜온 사람이었구나. 대단하십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지우 연구원이 미소 지었어요. 대단한 건 저 혼자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있어요.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요. 밤을 새우고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아리랑 7호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국방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겨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 위 어딘가 700km 상공에서 아리랑 7호가 돌고 있을 거였어요. 25년의 꿈이 담긴 위성이요. 수백 명의 이름 없는 연구원들이 만든 눈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천만 개의 불빛들이요.
한강이 그 불빛을 비추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렇게 밝지 않았어요. 이 나라가 그만큼 성장한 거였죠.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어요. 정보는 권력이다. 하지만 동맹과 나누면 더 강해진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동료.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선생.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들 너머 어딘가에서 한지우 연구원도 잠들어 있겠죠. 25년을 버틴 그녀와 이름 없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요. 그들이 만든 위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변을, 산둥함을, 블라디보스토크를요. 30년간 저는 한국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을 알려주고 정보를 나눠주고 동맹의 이름으로 이끌어준다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배웠습니다. 파트너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걸요. 의심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정보는 혼자 쥐고 있는 것보다 나눌 때 더 강해진다는 걸요.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하고 의회 질의에 대비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설계해야 했죠.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저는 열흘 전에 저와 다른 사람일 거였습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세 장의 사진과 하나의 비교표와 25년의 이야기로요.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어요. 12월 4일 새벽 제 사무실 컴퓨터에 알림이 떴습니다. 항우연과의 비공식 채널로 파일이 도착한 거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아리랑 7호 샘플 이미지. 러시아 관측 영역. 파일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 러시아 지방 도시의 위성 사진이 펼쳐졌거든요. 30cm 해상 돌아더니 정말 사람 하나하나가 구분될 정도였습니다. 민수용 수준이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민수용이라고요? 저는 마르틴을 불렀습니다. 그가 제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거 봐요. 한국에서 보내온 샘플이에요. 마르틴이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이게 어디죠? 러시아 서부 지방 도시예요. 노보시비르스크 근처. 저는 지도를 띄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국영방송에서는 이 지역에 시위가 없다고 했거든요. 지난주 보도였어요. 화면 속 광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행렬을 이루고 있었죠. 플래카드 같은 것을 든 사람들도 보였어요. 시위가 없다고요? 이게 없는 시위란 말입니까? 저는 다른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철도 노선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러시아 국영방송은 이 노선의 군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길게 늘어선 열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장갑차, 탱크, 군용 트럭. 열차 편성이 3개나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르틴이 물었습니다. 없다던 군 열차예요.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1시간 넘게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5개 도시에서 시위 흔적이 확인됐어요. 평균 수백 명 규모였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단 한 건의 시위도 보도하지 않았죠. 군 열차는 3개 노선에서 포착됐고 장비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클릭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시베리아 작은 도시 외곽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이 보였죠. 처음엔 시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장례 행렬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관을 실은 차량이 여러 대 보였죠. 행렬의 길이를 측정해보니 수백 미터에 달했습니다. 한두 명의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이게 몇 명 분량이죠? 마르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관을 실은 차량 수, 행렬의 규모, 도시의 인구. 숫자가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 통계에서 사라진 병사 수랑 거의 일치해요. 러시아는 전사자 수를 축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병사가 죽었는지는 추측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그 증거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장례식, 발표되지 않은 죽음들.
오전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들고 분석실로 향했어요. EU 경제분석관 루카스 호프만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과 자본 유출을 추적하는 전문가였죠. 카터 국장, 이게 뭡니까? 루카스가 제 손에 든 태블릿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찍은 거예요. 어제 받았어요. 저는 이미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분석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시위 사진, 군 열차 사진, 장례 행렬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진짜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촬영 시각, 좌표, 위성 궤도 정보까지 전부 일치합니다. 조작이 아니에요.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러시아 항만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위성이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무르만스크 항구예요. 에너지 수출 거점이죠. 루카스가 설명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 사진이랑 비교해보세요. 화면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작년, 오른쪽은 올해. 차이가 확연했어요. 작년에는 유조선이 빼곡히 정박해 있었는데 올해는 항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에너지 수출이 사실상 멈춘 거예요.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제재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요. 또 다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개인 비행장이었어요. 지난 한 달간 이 비행장에서 이륙한 프라이빗 제트기 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목적지는 대부분 두바이나 이스탄불이에요. 루카스가 설명했습니다. 자본 도피예요. 부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위, 군 열차, 장례 행렬, 텅 빈 항구, 도망치는 비행기.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붕괴 조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마르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할까요? 기존 시스템에 넣기엔 별도로 관리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R이랑 7호 데이터는 따로 분리해서 저장하세요. 코드명도 새로 붙이고요. 코드명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제 붙인 서드아이 KR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정권 서사 충돌자. 저는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권이 만들어낸 서사와 가장 크게 충돌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르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석팀원들도 메모를 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다시 한국 위성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30cm 해상도. 민수용 수준.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한국 위성은 싸고 화질 좋은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정권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던 장면을 정면으로 찍어버린 눈이었어요. 없다던 시위가 있었습니다. 없다던 군 열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없다던 장례식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러시아가 없다고 한 모든 것이 한국 위성 사진 안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닫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삼성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을 때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 위성 사진을 붕괴의 증거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시한 이름. 그 메모가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젠 그 문장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같은 날 오후, 저는 나토 본부 3층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EU 외교안 보정책국과의 합동전략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아침에 본 이미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없다던 시위, 없다던 열차, 없다던 장례식. 한국 위성이 찍어낸 러시아의 진짜 모습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토 각국 대표들, EU 관료들, 정보 분석 담당자들. 평소보다 인원이 많았어요. 테이블 상석에는 나토 부사무총장 헬링 라르센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치와 전략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카터 국장, 오늘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라르센 부사무총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침에 정리한 자료가 들려 있었어요. 한국 위성 이미지와 분석 결과를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을 삼성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제가 지금 이 회의실에서 한국 데이터를 전략 자산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려는 거였거든요. 오늘 안건은 러시아 정권 붕괴 분석에 새로운 데이터 소스를 추가할지 여부입니다.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아리랑 7호 위성과 누리호 발사체 데이터를 우리 전략 모델에 편입하는 방안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대표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테이블 위에 공식적으로 올라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잠깐만요.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략 모델에 비회원국 데이터를 넣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와 오랫동안 정보를 공유해온 파트너입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미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건 알지만요. 프랑스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전략 모델에 공식 편입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한국은 결국 나토 밖의 중간국이에요. 미국과 동맹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나라의 데이터에 의존해도 되는 겁니까? 중간국.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한국을 이쪽도 저쪽도 아닌 애매한 위치로 보는 시각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아침에 받은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시위 현장, 군 열차, 장례 행렬. 하나씩 넘길 때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루카스가 분석한 항만 사진과 비행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가 한국 위성으로 촬영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30cm 해상도예요. 러시아 국영방송이 없다고 한 모든 것이 여기 찍혀 있어요. 시위, 군 이동, 숨겨진 장례식, 자본 도피. 우리가 알고 싶었던 러시아 내부의 진짜 모습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해상도는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우리 유럽 위성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방문 주기가 다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같은 지점을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다시 찍을 수 있어요. 우리 위성들은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죠. 러시아 내부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 이 차이는 결정적이에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죠. 그때 EU 외교안 보정책국의 마리아 콘스탄티노플루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EU의 대외 전략을 총괄하는 고위 관료였어요. 카터 국장,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상도나 재방문 주기 외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뭘 묻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독립성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에요. 당연히 러시아는 더더욱 아니고요. 누리호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위성을 올릴 수 있어요. 아리랑 7호는 유럽 발사체로 올라갔지만 위성 자체는 한국이 설계하고 운용합니다. 데이터도 한국이 관리하고요. 그래서요?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아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위성 데이터를 쓰면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요. 유럽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한국 데이터는 달라요. 한국은 러시아 정권 붕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찍은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편집 없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곱씹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동맹이나 적으로 보지 말고 독립된 제3의 감시자로 인정하자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에요. 진실의 편이에요. 적어도 이 위성 데이터에 관해서는요. 라르센 부사무총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우리 전략 모델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군요. 각자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폴란드 대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러시아 접경국으로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가 절실해요. 한국 데이터가 도움이 된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했어요. 이미지 품질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략적 가치가 충분해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비회원국 데이터를 핵심 모델에 넣으면 선례가 돼요. 다음엔 어떤 나라 데이터를 넣자고 할 겁니까?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한국을 전략 테이블에 올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라르센 부사무총장이 다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절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데이터를 러시아 정권 붕괴 모델의 정보 축에 별도 항목으로 편입합니다. 다만 사용 범위와 공개 수준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죠. 이 정도면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한국이 공식적으로 우리 전략 모델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해 없으시면 이대로 결정하겠습니다. 라르센 부사무총장이 선언했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거였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마리아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좋은 발표였어요, 카터 국장. 감사합니다. 솔직히 더 많은 반대가 있을 줄 알았어요. 마리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지가 말해줬죠. 저 사진들을 보고 나서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말이 맞았어요. 숫자나 논리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강력했던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덧붙였습니다. 독립된 제3의 감시자라는 표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을 그렇게 본 건 처음이에요. 저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전략 변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컴퓨터를 켜고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의 결정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 정권 안정도 모델 정보 축의 대한민국 위성 및 누리호 데이터를 별도 항목으로 편입. 사용 범위 및 공개 수준은 추후 논의.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한국이 부록에서 본문으로 올라온 거였어요. 참고 이미지에서 필수 입력값으로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 저는 한국 위성을 민수용 장난감이라고 여겼어요. 어제는 회의실에서 그 이름이 묻히는 걸 지켜봤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직접 그 이름을 전략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어요. 시험해보는 자료 정도였죠. 하지만 어딘가에서 작은 문이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무시했던 그 이름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저 위에서 한국 위성이 러시아를 찍고 있겠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분석팀에서 새로 만든 파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파일 이름은 붕괴 지도였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화면 가득 러시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던 지도가 아니었어요. 색깔이 달랐거든요. 빨간 점, 노란 선, 파란 삼각형, 검은 사각형. 러시아 전역의 다양한 기호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지도 상단에는 이런 문구가 떠 있었어요. 붕괴 지표 레이어. 아리랑 7호 기반.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기호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빨간 점은 시위가 포착된 도시였어요. 12곳이 넘었습니다. 노란 선은 군 열차가 이동한 철도 노선이었고요. 파란 삼각형은 장내 행렬이 확인된 지점, 검은 사각형은 자본 도피와 연결된 비행장과 항만이었죠. 동쪽을 봤습니다. 시베리아 도시들의 검은 사각형이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파란 삼각형들이 줄지어 있었죠. 병사들이 사라진 뒤 장례식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서쪽으로 눈을 돌리자 노란 선들이 국경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하는 군 수송 경로였죠. 북쪽에는 텅 빈 항구들이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때 유조선이 가득했던 에너지 수출 거점들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며 지도를 살폈습니다. 확대할 때마다 새로운 기호가 나타났어요. 러시아 전역이 상처투성이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상처가 아니라 균열이었죠. 정권이 갈라지고 있는 흔적들이요. 지도 곳곳에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출처 표시였어요. 저는 그 주석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아리랑 7호, 아리랑 7호, 아리랑 7호. 거의 모든 데이터의 출처가 같았어요. 한국 위성이었습니다. 이게 다 한국 위성으로 찍은 건가요? 뒤에서 마르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답했습니다. 출처 표시를 보세요. 전부 아리랑 7호예요. 마르틴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어요. 이건 숫자가 아니라 그림이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는 그림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러시아 붕괴를 숫자로 분석해왔어요. 경제 성장률, 군 손실 추정치, 제재 효과 지수. 전부 표와 그래프로 정리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 지도는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장면이었어요. 러시아 전체가 하나의 무너지는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지도 한 구석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윤상호. 데이터 제공자 목록에 적혀 있었어요. 항우연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직함과 함께요. 이 사람이 누구죠? 저는 마르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쪽 담당자예요. 비공식 채널로 연락하는 사람이죠. 마르틴이 답했습니다. 30년 넘게 위성 개발을 해온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아리랑 1호 때부터요. 30년.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한국이 처음 위성을 올린 게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거의 처음부터 이 일을 해온 사람이었군요. 남의 위성을 빌려 쓰던 시절부터 자기 위성으로 남의 나라를 찍는 시절까지 그 긴 시간을 버틴 거였어요. 저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그 30년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한 팀이, 한 나라가 묵묵히 쌓아온 시간이요.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도 같은 이미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아리랑 7호 관제실에서 박지현 팀장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화면에도 러시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같은 위성, 같은 이미지. 하지만 그녀가 보는 방식은 달랐죠. 시계열 정리 끝났어요? 박지현이 옆자리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팀장님.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연속 촬영분 전부 매핑했습니다. 연구원이 답했어요. 박지현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내 이상 징후 시계열. 그녀가 붙인 제목이었어요. 정권 붕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였거든요. 정치적 판단은 그쪽 몫이었고 그녀의 일은 팩트만 정리하는 거였죠. 노보시비르스크 광장 시위. 첫 포착 12월 3일 오전 9시 23분. 박지현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사흘 뒤 재촬영 시 규모 약 20% 증가 추정. 그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어요. 군 열차 이동, 장내 행렬 규모, 항만 활동 감소. 하나하나 시간과 좌표를 확인하며 보고서를 완성해 갔습니다. 팀장님.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나토에도 보낸 거죠? 비공식 채널로요. 박지현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해석은 그쪽이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러시아 정권을 흔드는 데 쓰일 수도 있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박지현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했어요. 우리는 찍었을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요. 그게 누군가에겐 불편한 진실이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현은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어요. 같은 시각, 또 다른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 독립기자 안나 이바노바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화면에도 한국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입수한 이미지였죠. 안나는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시각, 좌표 위성 이름. 아리랑 7호.
한국 위성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며칠 전 발사 소식을 봤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선명한 사진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도시를 확인했습니다. 첼야빈스크. 그녀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은 되는 것 같았죠. 국영방송은 이 시위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었던 일처럼요. 거짓말쟁이들.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영방송이 보여주지 않는 러시아. 기사에는 한국 위성 사진과 현장 제보를 나란히 배치할 계획이었어요. 위성이 찍은 전체 모습과 시민이 찍은 클로즈업. 두 개의 시선이 만나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였습니다. 안나는 사진 아래에 출처를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다목적 실용 위성 7호. 한국. 그녀에게 한국은 먼 나라였어요. K-팝과 드라마의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 나라의 위성이 지금 러시아의 진실을 찍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 나라의 모습을요. 아이러니하네. 안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한국 위성이라니. 그녀는 기사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진실의 편에 서 있을 뿐이다. 브뤼셀로 돌아와서 저는 여전히 붕괴지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이미 퇴근했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빨간 점, 노란 선, 파란 삼각형, 검은 사각형. 러시아 전역에 찍힌 균열의 흔적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 아래에 반복되는 한 줄. 출처 아리랑 7호. 내일 아침 이 지도는 나토 내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슬라이드 제목도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붕괴지도. 한국 위성 이미지 기반. 이틀 전 저는 한국을 삼성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어제는 회의실에서 그 이름이 묻히는 걸 지켜봤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그 이름을 전략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 위성이 찍은 러시아의 붕괴를 지도로 보고 있었어요. 세 개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브뤼셀의 제 사무실, 대전의 관제실,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 서로 다른 세 곳에서 같은 위성이 찍은 같은 이미지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각자 다른 목적으로, 다른 감정으로요. 저는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팩트를 정리하고 있었고요. 안나는 진실을 전하려 하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한국 위성이라는 같은 눈을 통해 러시아를 보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기 전 저는 지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러시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찍은 건 모두가 무시했던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파일을 저장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일이면 이 지도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펼쳐질 거였어요. 그때 그들은 뭘 느낄까요? 저처럼 놀랄까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을 민수용 수준이라고 무시할까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지도를 본 사람은 다시는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토 데이터 과학팀장 프레드릭 안데르센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모델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맞았습니다. 프레드릭은 러시아 정권 안정도 모델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책임자였어요. 군사, 경제, 사회, 정보. 4개의 축을 종합해서 정권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보여주는 시스템이었죠. 0은 완전 안정, 1은 붕괴 완료. 어디 봅시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숫자 하나가 크게 찍혀 있었어요. 0.8. 저는 그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0.8이었어요. 이게 맞아요? 저는 프레드릭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3번 검증했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한국 데이터를 포함한 결과예요. 0.8. 1이 붕괴 완료라면 0.8은 거의 문턱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예요. 한국 데이터 빼고 돌리면 얼마나 나와요? 프레드릭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2번째 페이지에 또 다른 숫자가 있었어요. 0.55. 0.55요. 그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아직 임계점 전이라는 수준이죠. 지난 2달간 우리가 보고해온 수치랑 비슷해요. 저는 두 숫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0.55와 0.8. 차이가 0.25였어요.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0.55는 위험 경고, 0.8은 붕괴 임박. 같은 러시아인데 데이터 하나 차이로 결론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였죠. 이 차이가 전부 한국 데이터 때문이에요? 대부분요. 프레드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상승분의 약 60%가 아리랑 7호와 누리호 기반 신규 데이터에서 왔어요. 시위 발생 도시 수, 숨겨진 장내 행렬, 군 열차 이동, 자본 도피 동선. 이런 것들이 기존 모델에는 없던 변수였거든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난 2달간 우리는 러시아 정권이 위험하지만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0.5 언저리를 오가는 숫자를 근거로요. 정책 결정자들은 그 숫자를 보고 대응 전략을 짰고 언론은 그 숫자를 인용해 기사를 썼죠. 그런데 그게 틀렸던 거였어요.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거죠. 한국 위성이 찍어준 장면들을 넣으니까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루카스한테 검증받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경제 쪽 데이터는 호프만 분석관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본 유출 규모랑 에너지 수출 감소분이요. 둘 다 한국 위성 이미지에서 추출한 수치랑 일치한다고 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더 넘겼습니다. 세부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군사축, 경제축, 사회축, 정보축. 각 축마다 점수가 매겨져 있었고 그걸 종합한 게 최종 지수였습니다. 정보축 점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축들은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정보축만 급격히 올라가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 데이터가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정보축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프레드릭이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러시아 내부 정보를 주로 오신트랑 인간 정보에 의존했어요. 그런데 둘 다 한계가 있잖아요. 오신트는 러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정보원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인간 정보는 검증이 어렵고요. 한국 위성 데이터는 달라요. 물리적으로 찍힌 이미지니까 조작이 어렵고 시계열로 축적되니까 변화 추이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러시아가 숨기고 싶어하는 장면을 직접 찍어주는 눈이요. 이 보고서 상부에 올려야겠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프레드릭이 답했어요. 국장님이 최종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러시아 정권 붕괴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로 판단됨. 강한 문장이었습니다. 붕괴가 올지 안 올지가 아니라 언제 오느냐의 문제라는 거였어요. 20년 넘게 러시아를 분석해온 제가 이런 문장을 쓴 적은 없었습니다. 프레드릭.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여기 한 줄 추가해도 될까요? 어떤 내용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문장 뒤에 괄호를 열고 적었어요. 한국 데이터 없이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음. 프레드릭이 제가 쓴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넣어도 되겠죠? 저는 물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가 답했어요. 다만 상부 요약본에는 빠질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전략 판단의 핵심이었다고 공식 문서에 적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토 회원국도 아닌 나라한테 그런 공을 돌리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였거든요. 일단 넣어두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빼는 건 그쪽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프레드릭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0.8. 붕괴 임박. 시점의 문제.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수많은 붕괴론을 봐왔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로 러시아가 무너질 거라는 예측은 늘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틀렸죠. 러시아는 예상보다 오래 버텼고 푸틴 정권은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붕괴론에 늘 조심스러웠어요. 숫자가 높아져도 진짜 붕괴로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희망사항과 분석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권이 숨기고 싶어 하던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시위, 장례식, 군 이동, 자본 도피. 전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어딘가 저 위에서 한국 위성이 러시아를 찍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후가 되자 루카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보고서 사본을 들고 있었어요. 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그가 의자에 앉으며 답했어요. 솔직히 놀랐습니다. 0.8이라니요. 경제 쪽 데이터는 정확한 거 맞죠?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검증했어요. 자본 유출 규모, 에너지 수출 감소, 프라이빗 제트기 이동. 전부 한국 위성 이미지랑 일치해요. 아니, 오히려 우리 기존 추정치보다 상황이 더 나빴어요. 더 나빴다고요? 네. 우리는 자본 유출을 월 5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70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루카스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위성이 찍은 비행장 이미지를 분석해보니까 우리가 파악 못한 경로가 더 있었거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루카스,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숫자 믿어도 돼요? 진짜 러시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루카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곧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는 믿어도 돼요. 데이터가 확실하니까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다만 붕괴가 언제, 어떤 형태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급격하게 올 수도 있고, 천천히 무너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요? 방향이요. 루카스가 답했습니다. 러시아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빠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제 생각과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 요약본이 완성됐다는 거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쓴 괄호 문장을 찾았어요. 없었습니다. 한국 데이터 없이는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음. 그 문장이 삭제돼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씁쓸했습니다. 저는 요약본을 닫고 원본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쓴 문장은 아직 거기 있었어요. 괄호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복사해서 제 개인 메모장에 붙여넣었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지워졌지만 제 기록에는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언젠가 이 문장이 필요할 때가 올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0.8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러시아를 분석해오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와 이미지가 합쳐진 붕괴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증거였어요.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었고요.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건 모두가 민수용 수준이라고 무시했던 한국 위성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0.8. 한국이 보여준 숫자. 그리고 컴퓨터를 끄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이 숫자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놓일 거였어요. 그때 그들은 뭘 느낄까요? 저는 냉정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결심 같은 것도 생겼어요. 이 숫자를 만들어준 데이터의 출처를 저는 잊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요. 공식 문서에서는 지워졌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 메일함에 새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나토 기획국장 피터 반덴 베르흐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합동보고서 초안, 검토 요청.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나토와 EU가 공동으로 작성한 러시아 정권 안정도 평가 보고서였어요. 2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죠. 목차를 훑어보다가 서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러시아 정권 붕괴 임박 상황에서 대한민국 위성 및 누리호 데이터 없이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없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한민국. 누리호.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 나토와 EU의 공식 보고서 서문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회의 자료 부록에나 들어가는 이름이었어요. 민수용 수준이라는 한마디에 묻히던 이름이었죠. 그런 이름이 지금 서문 3번째 단락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피터 반덴 베르흐였어요. 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방금 읽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서문에 있는 그 문장. 진짜 넣을 거예요? 넣을 거예요. 피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몇몇 검토자들이 순화를 제안하고 있어요. 표현이 너무 강하다고요. 어떤 식으로요? 대한민국 위성 및 누리호 데이터가 유용했다. 이 정도로 바꾸자는 거죠.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토 공식 문서에서 비회원국 데이터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존심 문제이기도 했고 정치적 함의도 있었죠. 피터,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피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한국 데이터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0.5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유용했다로 바꾸면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닌 거죠. 그럼 원문 유지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고마워요, 카터 국장. 피터가 답했어요. 내일 최종 검토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확정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위성 및 누리호 데이터 없이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없다. 한 줄짜리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그 어떤 숫자보다 컸어요. 이 문장이 공식 문서에 남으면 역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나토와 EU가 한국 덕분에 러시아 붕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기록이요. 누군가는 불편해하겠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종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나토와 EU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피터가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서문 3번째 단락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피터가 말했어요. 수정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측 검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강합니다.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역량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요. 데이터가 유용한 역할을 했다 정도로 순화하는 게 어떨까요? 독일 측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어요.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공식 문서에서 비회원국에 이 정도 비중을 주는 건 전례가 없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문장은 사실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데이터 없이 우리 모델을 돌렸을 때 지수는 0.55였어요. 넣고 돌리니까 0.8이 나왔고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위험 경고와 붕괴 임박의 차이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용했다로 바꾸면 우리가 한국 없이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는 인상을 줘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봤어요. 한국이 보여주기 전까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터가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측 검토자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럼 원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피터가 선언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줄의 문장이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니 뉴스 알림이 떠 있었어요. 러시아 관련 기사였습니다. 러시아 지방 도시 시위, 한국 위성이 포착. 국영방송 보도와 정면 충돌.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안나 이바노바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립 언론 기자였죠. 기사에는 한국 위성 사진과 현장 영상이 나란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안나가 쓴 기사였어요. 며칠 전 그녀가 준비하고 있던 그 기사였죠. 국영방송이 보여주지 않는 러시아. 위성이 찍은 전체 모습과 시민이 찍은 클로즈업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러시아어였지만 번역기를 돌려보니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다. 국영방송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봤다. 한국 위성 덕분에. 아리랑 7호가 뭔지 찾아봤다. 한국 위성이라고 한다. 믿을 수 없다. 저는 댓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이 한국 위성 사진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텔레그램, VK, 트위터. 여러 플랫폼에서 같은 이미지가 퍼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위성 사진에 자기 도시 이름을 태그하고 있었습니다. 노보시비르스크, 첼야빈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옴스크. 러시아 전역에서 시민들이 한국 위성 사진으로 자기 나라를 보고 있었어요. 국영방송이 보여주지 않는 진짜 러시아를요. 저는 기사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안나가 쓴 문장이었어요.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진실의 편에 서 있을 뿐이다. 그 문장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찍은 거였죠. 있는 그대로를요.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러시아 정권에겐 가장 무서운 무기였던 거예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FSB 부국장 세르게이 볼코프가 내부 회의에서 한국 위성 사진을 조작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였어요. 우리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내용이었습니다. 볼코프는 한국과 나토가 협력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시위 사진은 합성이고 장례 행렬은 연출이고 군 열차는 과거 이미지를 재활용한 거라고요.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볼코프의 주장이 통할 리가 없었거든요. 한국 위성 사진에는 메타데이터가 다 있었어요. 촬영 시각, 좌표, 궤도 정보. 조작이라면 그 모든 걸 위조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에 가까웠죠. 게다가 시민들이 직접 찍은 현장 영상이 위성 사진과 일치했어요. 위성이 찍은 전체 모습과 시민이 찍은 세부 모습이 맞아떨어지는데 그걸 조작이라고 우기는 건 무리였습니다. 볼코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 말이 거짓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에겐 선택지가 없었죠. 진실을 인정하면 정권이 흔들리니까요. 거짓말이라도 계속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에도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SNS와 메신저에 퍼진 이미지들은 이미 통제가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었거든요. 볼코프가 조작이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본 걸 믿었어요. 저녁이 되자 피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본이 확정됐다는 거였어요. 서문의 그 문장, 한국 데이터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문장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는 최종본 파일을 열어 서명란을 찾았습니다. 제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어요. 펜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서명을 하면 저는 이 문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게 됐어요. 나토 러시아 동유럽 전략분석국장으로서 한국 데이터 없이는 러시아 붕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문장에 제 이름을 거는 거였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삼성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어요. 민수용 장난감이라고 무시했고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 덕분에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문서에 서명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에밀리 카터, 나토 러시아 동유럽 전략분석국장. 펜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문의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러시아 정권 붕괴 임박 상황에서 대한민국 위성 및 누리호 데이터 없이는 이 과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이제 역사가 됐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였어요. 누군가 나중에 이 시기를 연구할 때 이 문장을 읽게 될 거였죠. 나토와 EU가 한국 위성 덕분에 러시아 붕괴를 이해했다는 기록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저 위에서 한국 위성이 돌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를 찍고 있을 거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한 이름. 며칠 전 제가 메모장에 적었다 지운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나토와 EU의 공식 보고서 서문에 올라갔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안도, 긴장, 그리고 뭔가 처음 느끼는 감정. 존중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요. 순화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남겼다는 거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습니다. 모두가 무시했던 이름에 대한요. 12월 6일 새벽, 저는 브뤼셀 숙소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책상 위에는 지난 나흘간의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리랑 7호 발사 전문, 붕괴 지도, 안정도 모델 결과, 나토와 EU 합동 보고서, 안나의 기사 캡처, 전부 한 시야에 들어오게 늘어놓았습니다. 나흘 전에는 서로 관계없는 조각들처럼 보였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돼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맨 처음 받았던 발사 전문을 집어들었어요. 2025년 12월 2일 새벽 2시 21분. 베가시 발사체 쿠루 기아나우주 센터. 30cm급 해상도. 태양동 기궤도 진입. 나흘 전 저는 이 전문을 읽으며 뭐라고 했죠? 한국. 삼성 만드는 나라요.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동료가 발사 소식을 전했을 때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민수용 장난감이라고 무시했고 책상 구석에 밀어놓았죠. 그런데 지금 제 책상 위에는 그 장난감이 찍은 사진들이 쌓여 있었어요. 러시아 정권의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요. 없다던 시위, 없다던 열차, 없다던 장례식. 전부 이 장난감이 찍어낸 거였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 적어두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이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러시아 정권 붕괴는 이미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은 다만 그 과정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찍었을 뿐이다. 적고 나서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이 러시아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위가 일어나고 병사들이 죽어가고 부자들이 도망치고 있었죠. 다만 아무도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으니까요. 누리호와 아리랑 7호가 그 눈이 됐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발사했고 누구의 검열도 받지 않고 찍었어요. 미국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유럽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찍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책상 위에 누워 있었어요. 윤상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항우연 선임연구위원. 데이터 제공자 목록에서 봤던 이름이에요. 30년 넘게 위성 개발을 해온 사람이라고 들었죠. 아리랑 1호 때부터요. 30년. 그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남의 위성을 빌려 쓰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땅을 보는데도 남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절이요. 그 시절을 버티고 버텨서 이제는 남의 나라 정권 붕괴를 찍는 눈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는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요? 자기가 만든 위성이 나토와 EU 보고서, 서문에 이름을 올린 걸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아도 담담할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렇거든요.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과 아침 사이의 그 애매한 시간이었죠. 나흘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묻히는 걸 지켜보던 저요. 영국 대표가 한국 위성을 언급하려다 멈췄고 미국 대표가 민수용 수준이라고 한마디 했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직의 공기에 맞춘 거였죠. 그때의 저를 지금의 제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부끄럽다고 할 것 같았어요. 아니, 부끄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자만했다고 해야 맞겠죠. 20년 넘게 러시아를 분석해왔다는 자만심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이요. 미국과 유럽 위성이면 충분하다는 오만이요. 우리는 몰랐어요. 한국이 보여주기 전까지요. 붕괴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 점, 노란 선, 파란 삼각형, 검은 사각형. 러시아 전역에 찍힌 균열의 흔적들이요.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 아래에 반복되는 출처 표시. 아리랑 7호. 아리랑 7호. 아리랑 7호. 0.8이라는 숫자도 떠올랐어요. 한국 데이터를 넣기 전에는 0.55였던 숫자가 넣고 나니 0.8이 됐죠. 위험 경고에서 붕괴 임박으로. 그 차이를 만든 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앞으로 나토 전략 문서에서 한국을 동맹의 하청이 아닌
진실을 비추는 제3의 눈으로 다루겠다. 적고 나서 밑줄을 그었어요. 이건 제 결심이었습니다. 라르센 부사무총장에게도 건의할 생각이었어요. 한국을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키자고요. 부록이 아니라 본문에 넣자고요. 서드 아이 KR. 나흘 전 제가 임시로 붙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제3의 눈. 그때는 그냥 분류 코드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확한 이름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한국은 정말 제3의 눈이었어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독립된 눈이요. 안나의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쓴 문장이요. 한국은 우리 편이 아니다. 진실의 편에 서 있을 뿐이다. 러시아 독립기자가 한국을 그렇게 봤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회고록 초고 첫 장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던 것을 한국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주에서도 존중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특히 우리가 장난감이라 불렀던 눈앞에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죠. 저는 책상 위에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나흘간의 기록들이요. 발사 전문, 붕괴 지도, 모델 결과, 합동 보고서. 이제 이건 역사가 될 거였어요. 누군가 나중에 이 시기를 연구할 때 이 자료들을 보게 될 거였죠. 그때 그들은 알게 될 거예요. 러시아 정권 붕괴를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건 미국 위성도 유럽 위성도 아니었다는 걸요. 모두가 무시했던 한국이었다는 걸요. 저는 숙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 저 위에서 아리랑 7호가 돌고 있었죠. 오늘도 러시아를 찍고 있을 거였어요. 내일도 모레도요. 누구의 허락도 없이, 누구의 검열도 없이. 이제 저는 그 눈을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요.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